자, 우리 페이지로는 세포 소기관 쪽이니까 페이지로는 174쪽 174쪽부터 진행을 할게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뭐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까지는 쌤이 저번에 소개를 해준 것 같고, 자, 오늘은 세포 소기관을 잠깐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보세요. 자, 기능별로 소개할 겁니다. 여기 식물세포를 예를 들어 소개할 건데,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잘 그동안 외우지 않았던 기관들이 쫙 나와 있는데,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하는 일별로 정리할 건데, 첫 번째로는 단백질 합성. 단백질을 합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봐봐, 이거 세포인데, 세포가 살아가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필요하겠죠. 우리도 단백질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은 소화 효소 같은 거, 아밀레이스라던가 펩신이라던가 이런 소화 효소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소화 효소가 없으면 소화를 못 시킬 거 아니야? 에너지를 못 얻으니까 우리는 죽겠죠.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야.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포인트가 되는 기관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리보솜이야.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입니다. 리보솜. 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얘가 단백질을 여기서 단백질 합성하겠죠. 요 자리야, 요 자리. 리보솜 있는 자리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냐? 소포체라는 곳에 붙어 있어요. 소포체. 그래서 리보솜이 만들어낸 단백질을 상상해. 그 다음에 소포체가, 잘 들어, 소포를 싸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암기법이야. 소포체는 이 물질을 운반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소포체입니다. 그래서 소포체 옆에 리보솜이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포체를 거쳐서 어디에다가 저장한다? 소포를 싸서 어디다가 일단 저장한다? 골방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골지체 보이죠? 골지체가 그 물질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곳입니다.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밖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골지체에다가 저장했다가 밖으로 분비하는 곳이 바로 단백질 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75쪽의 가운데쯤에 그림이 나와 있죠? 거기서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로 연결되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함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보솜이 리보솜 입장에서 자기한테 어떤 정보를 줘야지만 그 정보에 맞는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리보솜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핵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핵부터 시작해서 리보솜한테 정보를 줘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소포를 싸서 골지체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분비합니다. 단백질 합성 측면에서 기관들을 정리했습니다.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얘기를 했고요. 골지체는 또 특별한 기능 하나가 더 있는데, 얘가 골지체가 그죠? 지질을 싼다는 기능이 있고요. 책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뺍시다. 이거는 생명과학 원에서만 얘기하나 보다. 일단 단백질 합성 측면으로 바라볼게요. 자, 두 번째는 에너지 생성. 이 세포가 살아가려면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도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녀석이 누구다? 걔는 핵심이 되는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저번에 잠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미토콘드리아는 하나의 세균입니다. 하나의 세균이라서 외부에 살던 세균인데 내 안으로 끌어들인 거거든. 그러면 이 세균이 원래 갖고 있던 세포막이 있을 거고, 자기한테 끌어들일 때 어떻게 끌어들이냐면은, 이 세포라고 한다면 세균을 끌어들일 때 이렇게 막을 안으로 이렇게 함유시킨 다음에 세균을 요딴 식으로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여기를 툭 끊어. 어떻게 되겠어? 요런 모습으로 얘를 감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막을 가지게 된다? 이중막을 가지고 있게 돼요. 외부에서 끌어들인 물질들은 다 이중막을 가지는데, 바로 요 미토콘드리아가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이 엽록체까지 모두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중막 구조.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의 특징이 외부에서 끌어들인 것. 특히 미토콘드리아 세균이고요. 엽록체, 여기 어딨어? 엽록체. 엽록체란 녀석도 외부에서 끌어들인 세균입니다. 그래서 엽록체 역시 이중막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중막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까지 모두 이중막 구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외부에서 끌어들인 모습이라는 거야. 핵도 이중막인데 핵은 왜 이중막이냐면 잠깐 보여줄게요. 핵은 자, 아주 오래전에 살고 있던 세포는 이 안에 DNA 같은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데 핵이 따로 없었어. 핵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정하다. 핵을 이용해서 뭔가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물질 미안해 꽝 부딪히면은 물질을 막 만들다가 꽝 터져버리거든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핵막을 갖고 있으면 이 안에서 뭘 만들더라도 외부에서 얘한테 관여할 수 있어 없어? 관여를 못하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특히 DNA가 RNA 같은 걸 합성해낼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핵막이 있으면 더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옛날에 어땠다? 핵막 따위가 없었어. 근데 얘가 어떤 필요성을 느낀다? 핵막이 있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어떻게 하냐? 세포막을 잘 들어. 세포막을 길게 늘려 이렇게. 보이나요? 세포막을 길게 늘려. 쭉 당기는 거야. 길게 늘려서 어디를 감싼다? 이렇게 감싸는 거야. 이렇게 감싸가지고 여기를 쭉 끊어낸 거야. 그렇게 핵막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핵막이 어떤 모양 가지게 된다? 이중막 구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핵막이 이중막이 되는 것을 참고로 한번 들어봐. 막진화설이라고 합니다. 막진화설. 핵막이 이중막이 된 이유가 뭐야? 막진화설 때문이야. 막이 이렇게 진화됐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고요. 아까 외부에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막으로 둘러싸서 같이 살고 있다. 현재 우리 세포 속에 이 세균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 이거를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해요. 세포 내에서 같이 살게 됐어. 공생설이라고 불러줍니다. 막진화설이나 세포 내 공생설로 생성된 것들은 모두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그 증거들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어쨌거나 그래서 이중막인 것들을 찾아라. 이것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누가 이중막이냐?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뭐 다 됐네요. 그래서 식물에만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죠. 엽록체와 세포벽이 식물에만 있는데 식물은 뭐 한다? 엽록체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니까 엽록체가 식물에만 있는 거고 세포벽도 식물에만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세포벽이 딱딱합니다. 엄청 딱딱해요. 딱딱해서 식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 세포마다마다를 딱딱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지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뼈가 있잖아. 뼈가 있지만 식물은 뼈가 없죠. 뼈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지지하기 위해서 세포마다마다 뼈대의 역할을 하는 세포벽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식물에만 있는 거 딱 두 개예요. 포인트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F예요. F는 우리 왼쪽의 그림하고 비교하면 동물 세포에는 F가 전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식물에만 있는 거에 F는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동물에도 F는 있다 없다? 원래 있어요. 있지만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그려놓은 것뿐이야. F의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노폐물이야. 노폐물을 자기 몸속에 저장하고 있는 게 F입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노폐물이 생기면 다 밖으로 이제 배설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잖아. 하지만 식물이 오줌 싸는 거 본 적은 없죠. 자기가 만들어낸 노폐물을 자기 몸속에 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액포 속에다가 노폐물을 저장을 하고요. 노폐물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물을 저장하기도 해요. 얘한테 굉장히 많은 물을 공급하면 일시적으로 액포가 점점 커집니다. 왜냐면은 딴 데가 그 물 때문에 너무 농도가 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액포가 물을 다 가져가서 일시적으로 자기 체내에 이 세포 내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액포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색소도 저장을 해요.
그래서 꽃잎의 색깔이 노란색이다. 꽃잎의 색깔이 붉은색이다. 뭐의 색깔이다? 액포의 색깔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액포는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동물에도 있다. 근데 하지만 특히 식물에 더 발달되어 있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막은 오늘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엄청 자세하게 오늘 배울 게 세포막인데 간단하게만 말하면 외부와 내부의 물질을 통과시켜주는, 물질을 투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또 세포의 어떤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게 세포막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세포 내 소기관들을 쭉 정리했고 이것들을 전체 다 뭐라고 불러준다?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기관, 그래서 소기관이라 불러줍니다. 소기관. 우리 생물의 구성 단계가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였잖아. 거기 세 번째 나온 그 기관하고 이 소기관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이건 세포 안에 들어있는 기관들을 소기관이라 불러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 구성 단계에 있는 그 기관하고 이 소기관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만 잠깐 보고 갑시다. 또 안 보면 또 서운할 것 같으니까. 바로 이 그림인데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소기관 두 녀석이야. 얘도 이중막인 거 보이나요? 안에 막, 밖에 막 두 개 보이죠? 얘도 밖에 막, 안에 막 두 개 보이죠? 두 개의 막을 갖고 있어요. 둘 다 세균이라 그랬죠? 이 세균들하고 왜 같이 살기로 결정했냐면 원래는 먹어치우려고 흡수한 거야. 놀라! 먹을 거야! 근데 얘네가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먹으려면 얘네들 이빨로 뜬 이렇게 씹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어떤 효소를 가지고 녹여서 먹는 건데 안 녹아. 왜 안 녹나 봤더니 이 안에 자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자체 DNA를 갖고 있어요. 자체적인 DNA를 갖고 있다는 건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서 자기 몸속에 이렇게 단백질, 자기 몸 표면에도 단백질을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외부에서도 녹일 거야! 절대 녹지 않아요. 자기 몸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세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먹긴 먹었지만 소화가 안 되니까 어때요? 쓸모가 없죠? 나가라고 해도 나가 안 나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기로 한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는 뭐 잘해? 너는 에너지 잘 만들어. 오케이. 내가 에너지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네가 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을 좀 담당해줘! 하면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담당해주는 거고 식물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 끌어들이죠. 엽록체를 끌어들여서 너 녹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죠? 그래서 너는 뭐 잘해? 했더니 뭐 잘해? 나는 네가 버리려고 했던 이산화탄소, 네가 버리려고 했던 물만 공급하고 햇빛만 쬐어줘봐. 네가 너한테 필요한 포도당 만들어줄게요. 오! 땡큐! 그래서 같이 살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해요. 둘이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게 뭐냐면 얘가 포도당을 만들어주면 노폐물로 산소가 나오는 거 알아요? 광합성 산물로 포도당과 산소가 나오면 이걸 갖다가 미토콘드리아한테 공급하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한테 공급하면 얘가 그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걸 또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내게 되겠죠. 그리고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 이것도 얘한테 주면 돼요. 얘한테 뭐라 그럴까 얘가 만들어준 거야 하고 주겠죠. 사실은 버린 거야 하는데 그지? 얘가 만들어준 거야 하고 얘한테 주면 돼요. 그럼 얘가 또 알았어. 그거 갖다 열심히 포도당을 만들어주면은 산소를 버리죠. 그죠? 산소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야. 근데 얘한테 또 뭐라 그래? 얘가 만들어준 거야 하고 주면 돼요. 서로 돌고 돌아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에너지도 공급해주는 역할을 둘이서 알아서 합니다. 우리 세포는 얘네들한테 도움만 얻으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되게 똑똑하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세포입니다. 오케이. 일단은 넘겨볼까요? 우리 176쪽에 정리 안 된 사람들이 있겠죠? 176쪽에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한번 나오죠. 코로나.
오늘 하나 봅시다. 앞에 내용은 이 내용 일단 오늘 이 셀프의 구조와 기능 쪽만 했으니까 A 파트 빼고 B 파트 해당하는 문제로 풀려있네. 풀린 사람도 있는데?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러시네. 한 사람은 잠깐 대단히 시합법이 약간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 약간 느낌상. 느낌상? 저번에도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잠깐만. 누구죠? 아, 저번에 시험범위 얘기한 게 아니구나. 운동장 사용 못한다고. 왜 쓰는 거야, 이거? 너무 써놨긴 시험범위가 보다 했더니 이제 보니까 운동장 사용이 안 된다. 시험범위 어디? 네. 처음부터 나가시는 선생님이 하나 한 분 계시고. 이번엔? 지구 시스템부터. 지구 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하객요구도 시험범위 나왔죠? 오늘 배우고 있는 여기가 시험범위래요. 여기 시험범위. 생명 시스템 쪽부터. 생명 시험범위. 그 쌤에서 진도를 끊을 수가 없어. 지금 나가줘야 돼. 내일은 뭐든지 다 와요. 선생님이 가정하는 실험쌤까지. 이미 풀어놓은 사람들은 잠깐 여유를 좀 가집시다. 인숙의 A파트는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A파트를 좀 읽어보자.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계속 방송 중이었군요. 두 번째. 세포막 이야기를 할게요. 세포막. 자, 세포막은 이 그림을 좀 볼게요. 이거 먼저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세포의 구조 중에서 세포막을 이야기하는 중인데요. 이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세포의 이 막 성분을 말합니다. 막을 확대를 하면은 원래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까만색 선으로만 보이거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건 이 까만색 선밖에 관찰이 안 돼요.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그려놨죠. 아마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모델링 해놓은 겁니다. 모델이에요. 모델이란 뜻이 실제 관찰한 게 아니야. 관찰한 게 아니고 추우면 말해줘요. 춥죠? 입이 춥죠? 관찰한 게 아니고 아마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모델링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얘는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지금부터 볼 건데 좀 독특한 구조라고 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이 정체를 좀 밝혀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박혀있죠? 박혀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뭐 이상한 요 꼬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자, 제일 먼저 비밀을 풀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걸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체. 이 녀석을 구성하는, 즉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확대해 놓은 그림이 이건데 이 녀석의 이름이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은 뭐의 합성어냐면 인과 지질의 합성어야. 그래서 인 부분과 지질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쌤도 허 그리고 성수라고 하는 성과 이름이 합성어야. 그래서 인지질이야. 인지질. 연관성 전혀 없네요. 아무튼 인지질인데 여기가 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인 부분이고요. 여기가 지질이라는 부분인데요. 써있듯이 인 부분은 우리가 푸른색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물론 모델링 해놓은 거야. 색깔이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지질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겁니다. 이 푸른색은 왜 푸른색으로 표현했냐? 친수성 부분이기 때문에 친수성이란 말은 물하고 굉장히 친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소수성, 이쪽은 지질이잖아. 지질이란 말은 뭐야? 지방, 그죠? 기름기라는 뜻이거든요. 기름기가 물하고 친한가요? 아니죠. 물 위에 기름 떨어뜨리면 둥둥 뜨잖아. 물하고 기름은 상극이야. 서로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질 부분이기 때문에 물하고 친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소수성이라고 불러줍니다. 물하고 친하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물하고 되게 소원하다. 소원하다는 뜻이 되게 너한테 소원해. 못 들어본 표현이죠. 소자가 별로 안 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 나눠지는데 소수성을 다른 말로 그러면 얘는 물하고는 안 친하니까 누구랑 친할까? 기름하고 친하겠죠? 다른 말로 친유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수성은 다른 말로 친유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가장 큰 이제 어떤 비밀을 풀어내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 그림을 잘 봐봐. 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세포입니다. 자, 우리 몸의 70%가 물인 거 알죠? 그래서 세포 바깥에도 물이 많고요. 안쪽도 물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날락하려면 물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와야 되고 물에서 어떤 물질이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물하고 친한 부분이 바깥쪽과 안쪽에 먼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만약에 얘가 인지질층이 한 층으로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인지질이 한 층으로만 이게 세포막이야. 세포막이 이렇게 한 층으로 되어 있다면 바깥에도 물이 있고 안에도 물이 있다면 어떨까? 얘는 안녕 나 좀 들어가도 돼? 이러면서 트라이를 할 수 있겠죠. 아니 여기서 뭔가 가려고 하면요 얘 자체가 얘를 거부합니다. 지질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예 물질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가능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한 구조물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야? 아래쪽에 한 층을 더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딴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되어 있죠. 인지질을 이중으로 깔아놔서 위아래로 다 물쪽이 있으니까 친수성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게끔 또 안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봐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 그 전체 세포막이 있다만 하다면 친수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요만큼이고요. 소수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만큼이죠. 어떤 물리적으로 구분된 어떤 면적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고려를 하고 지나갈게요. 자, 이제 얘가 세포로서의 기능을 담당을 할 건데 물질의 출입을 담당을 할 건데 그 다음 봐야 될 그림은 이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볼게요. 이 문제 봅시다. 이 문제 봅시다. 자, 봐봐. 자, 이 세포 안팎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는 물질은 크게 네 종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것들. 일단은 첫 번째는 큰 거, 엄청 큰 거.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나 말도 안 되지만 적혈구 같은 거. 이 엄청 큰 녀석은 이따만 알아둘게요. 적혈구야. 들어갈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큰 것들은 아예 못 들어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친수성 물질. 친수성 물질. 두 번째는 소수성 물질. 세 번째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기체 상태의 물질. 기체 물질. 기체 물질입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할게요. 기체 물질. 기체 물질에 대한 그림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야. 얘가 산소죠. 보여? 산소. 산소는 매우 작은 기체 물질이기 때문에 매우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이 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이 막을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을 그대로 그냥 통과가 가능합니다. 매우 작은 기체 물질은 그냥 통과가 가능하다. 막을 그냥 통과 가능하다는 거 먼저 기억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그림에서 설명할게요. 그럼 친수성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 이 물하고 친하다는 건 물속에 잘 녹는 걸 말해요. 물에 되게 잘 녹는 물질들이 밖에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봐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차이점 첫 번째. 밖에는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안에는 별로 없죠. 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야.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확산이라고 불렀죠. 확산. 확산의 정의야. 확산이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움직이는 걸 확산이라 불러줍니다. 조금 민망하겠지만 쌤을 희생해서 설명을 하나 할게요. 쌤이 구석에서 방구를 껴요. 잠시 후에 내가 모른 척 꼈어. 잘 풀고 있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를 향해서 분자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해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냐? 아니야. 에너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야.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따로 없어도 저절로 퍼져나가는 게 확산의 특징이야. 즉, 다시 말해서 바깥쪽에 포도당이 굉장히 많고 안쪽에 포도당이 적다면 저절로 바깥에서 안으로 물질이 이동해 간다는 거야. 따로 얘를 밀어주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가하지 않더라도 간다는 게 확산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녀석의 구조예요. 구조. 자, 포도당의 입장에 되어봐. 자는 친수성이지. 물하고 친하지. 그래서 처음에 안녕! 너 여기 있었구나. 되게 물하고 친한 녀석이 바깥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약수를 안녕! 나 좀 지나가도 되겠니? 그럼 제가 뭐라 할까? 나는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긴 어쩔 거야? 이런다고.
여긴 어쩔 거야? 나는 요만큼밖에 안 돼. 일단 입구는 넘겨줄 수 있는데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통과할 거야? 난 힘이 없어. 이런다. 그래서 포도당은 이 막을, 잘 들어, 이 막을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 친수성 물질들은 막을 직접 통과할 수가 없어.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바로 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야. 잘 들어, 이 단백질은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 그림에서 막 이렇게 안테나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 봤어 아까? 안테나처럼 막 나와 있던 그림. 첫 번째 그림에서 안테나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걔가 바로 포도당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물체라고 합니다. 인식하는 물체. 그래서 이 단백질은 포도당만 통과시켜주는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이 포도당도 통과시켜주고 아미노산도 통과시켜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포도당만 통과시켜주는 단백질이 따로 있고요. 아미노산만 통과시켜주는 단백질이 또 따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단백질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단백질이 없으면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니 없니? 없죠. 단백질로 인해서 확산이 촉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확산 방법을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여기에 딱 닿으면은 얘가 여기를 입구를 쭉 열어줘. 그럼 쭉 통과되는 거야. 평상시엔 닫혀있어. 닫혀있다가 포도당이 여기 딱 들어와서 인식이 딱 되고 포도당에 쭉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거지. 그때 중요한 건 에너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게 포인트야. 쌤, 단백질이 이렇게 입구를 열어주려면 에너지 아니야. 얘는 확산의 종류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절대 필요 없어. 단백질이 움직이더라도 에너지는 절대 필요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포도당만 통과시킨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특정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이동시킨다. 자기한테 딱 맞는 물질만 통과시킨다. 얘가 여러 가지 물질을 다 이동시키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단백질들이 막 이렇게 박혀있죠. 단백질이 여러 개가 막 박혀있는 이유가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통과시켜야 될 물질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있는 거야. 두 번째,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막 떠다녀요. 떠다닌다는 말은 뭐냐면 인지질층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려요. 출렁출렁. 그래서 유동성을 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유동성을 가진 인지질에 단백질이 군데군데 밖에서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을 가진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자이크가 뭐야? 우리가 뭐 찢어붙인 걸 모자이크라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지질층에 단백질이 퉁퉁퉁퉁퉁 들어있는 모습을 약간 모자이크처럼 보인다.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유동성을 가진다.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떠있는 단백질들이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줄 부분이에요. 이동이 가능하다. 이게 아까 수신부였죠? 쌤이 그랬던 게 이거야. 수신부. 넌 누구니? 이렇게. 나는 포도당을 통과시켜주는 단백질인데 넌 아미노산이네. 쌩 까는 거죠. 그죠? 통로를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만의 물질만 통과시켜주는 녀석이 되겠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분명히 텍스트로 써 있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잊어먹기 쉽습니다. 그거 좀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친수성 물질은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 알았어. 이제 소수성 물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 이번에는 소수성, 즉 뭐하고 친한 거야? 기름하고 친하죠? 물하고는 안 친하죠? 예를 들어서 치질 또는 지질이 지방산, 지질이 분해된 지방산 또는 지방산 또는 모노글리세리드, 글리세리드 또는 글리세롤 이렇게 불러줍니다.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지방이 분해된 물질 또는 지방 같은 물질들은
써볼게. 여기 지방성분이 있어. 지방성분. 안녕, 나 지방성분이야. 나도 지방성분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성분이 왔을 때 처음에는 친수성, 물하고 친한 놈이니까 일단 얘를 거부하겠죠. 거부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압력을 가하거나 얘만 살짝 비집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살짝 비집고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쭉 통과되는 거야. 또 살짝 비집고 나오면 돼. 그래서 얘는 막을 직접 통과가 가능합니다. 막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막 이 단백질의 도움 없이 바로 지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소수성 물질들입니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이 지방 물질, 기름기 성분들은 막을 직접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통과 가능한 것을 단순확산이라고 해요. 단순확산. 아까 단백질에 도움 받아야 되는 건 촉진확산이라고 했다면 그냥 통과 가능한 건 단순하게 확산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농도가 많고 여러 개의 지방이 이렇게 있고요. 안쪽은 지방이 적을 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확산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단순 확산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물질은 바로 소수성 물질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경험을 떠올려 볼게.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거, 엄마가 바르신 화장품이 약간 기름기를 띠고 있어요. 만져보면 약간 미끌미끌 기름기가 있는 이유가 피부 세포막에 직접 통과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기 성분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우리 경험적으로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발라놓고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문지르시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인층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야. 살짝만 통과되면은 그다음부터 쭉 들어가니까, 그죠? 나올 때 나서 나오겠지, 그죠? 여기만 통과하기 위해서 자꾸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바르시고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이런 이유가 그래서 이런 거를 통과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세포막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좀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떨 때 확산이 더 잘 일어날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밑에 나와 있어요. 어떨 때 확산이 잘 나오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산은 잘 일어납니다. 온도가 높다는 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니까 더 활발하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활발하게 가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확산이 일어날 거고요.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또 확산이 더 잘 일어나겠죠. 밖에 엄청 많아. 안에는 조금밖에 없어. 와 들어갈 거 아니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용해도가 크다. 더 잘 통과시켜주는 물질이라면 더 빨리빨리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막단백질 같은 경우는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 텍스트를 이해할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아까 저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봐봐. 이게 우리 세포를 이루게 된 세포막의 모습인데 바깥쪽에 하나, 둘, 세 개의 어떤 물질이 있고 안쪽에 하나 물질이 있어. 자, 농도차가 두 개가 나죠. 얘가 들어오려고 해. 어떻게 들어간다? 나 일로 갈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막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농도가 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4개가 있더라도 그냥 쭉 통과하면 돼요. 하나가 통과할 때 속도가 1이라면 2개가 동시에 통과하면 속도가 2고 3개가 동시에 통과하면 속도가 3이고 4개가 동시에 통과하면 속도가 4가 되는 거예요. 5개 있으면 속도가 얼마일까? 5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막은 넓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수성 물질이에요. 친수성 물질이 하나가 있어. 나 이리로 통과해도 돼? 통과해. 속도 1. 그죠? 2개 있습니다. 통과해도 돼? 오케이, 통과. 2. 하지만 세 번째 것까지 통과가 됐다고 치자. 단백질이 또 있나요? 많이 안 보이죠? 단백질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이게 박혀있는 단백질의 개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농도가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여기 잘려 있잖아. 못 통과한다 칠게요. 4가 되면 일단 3개만 통과하고 하나는 빨리 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농도차가 1일 때는 속도 1, 농도차가 2일 때는 속도 2, 농도차가 3일 때는 속도 3, 농도차가 4면 속도가 3. 그죠? 농도차가 4가 돼도 단백질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는 3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좀 벗을까? 이게 온도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인원이 있으면은 또 요즘 간절기라서 누구는 덥다 그러고 누구는 춥다 그러면서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녀석들은 속도가 무한히 농도차가 크다고 해서 무한히 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의 개수만큼은 증가하지만 단백질의 개수를 넘어가게 되면 일단 홀딩, 다시 말해서 속도가 제한된다. 일정해진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프로 그린 게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딨냐? 여기 있다.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즉 지질 성분은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물질의 이동 속도가 비례해서 쭉 증가해요. 맞죠? 하지만 촉진 확산, 즉 단백질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일정하게 쭉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은 일정하게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할 수 없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본다니까, 서술형으로. 얘는 왜 이렇게 일정해지니? 라고 한다면 키워드는 뭐야? 단백질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서술해야 됩니다. 단백질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또는 단백질이 다 쓰이고 있으니까요 라고 쓰면 되겠죠. 단백질이 다 쓰이고 있어서 기다려야 돼요. 그걸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이 모두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말이 좀 어렵죠? 현재 갖고 있는 단백질이 모두 물질 이동에 관여하고 있어서 더 이상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념적으로 다 단백질이 쓰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할 수 없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해주고 나중에 연습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꼭 넣어야 하는지만 연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 좀 할게요. 아까 쌤이 간단하게 얘가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일단 작은 거, 기체 같은 작은 거, 그 다음에 지질 성분들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 봐.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것들은 바로 수용성 물질이죠. 수용성 물질의 대표적인 게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것도 된다? 물은 기체가 아니죠. 물을 우리 뿌리면은 물을 통과시켜주는 단백질이 따로 있어. 그죠? 물도 수용성이잖아. 그 다음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물하고 굉장히 친한 전기를 띤 입자, 다른 말로 이온들입니다.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 나 좀 들어갈래?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직접 통과할 수는 없어. 이온들은 물하고 친하죠. 그러니까 물하고 친하니까 그 이온을 통과시켜주는 단백질들이 또 따로따로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예요. 어디? 여기. 전하를 띠는 이온. 이온들도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지.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칼륨 이온은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칼륨 이온은 이온이잖아. 당연히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촉진 확산해야만 해요. 촉진 확산으로 지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세포막의 구조가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하고, 거기서 어떤 물질이 이동할 때 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것들은 이런 방법으로 이동을 한다. 확산과 삼투를 나눠주고 있는데 둘 다 그렇겠지만 확산에서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거 시험 문제에서 꼭 출제가 됩니다. 막단백질이 막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지만 절대 확산이니까, 확산이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확산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필요가 없다. 다른 표현법으로 ATP를 소모하니? 라고 물어봐. ATP가 소모되니? 안 돼요. ATP를 소모한다는 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 ATP가 소모되니? 아니요. 그런 거 소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 왜? 확산이니까. 확산 자체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스피디하게 다음으로 갑시다. 3투입니다. 3투의 정의부터 설명을 할 건데, 3투 현상 먼저 설명을 하면, 3투 현상이 뭐냐면, 현상부터 보자. 뭔지 제발 맞춰줘. 정답! 우와, 너무 좋아. 처음 맞췄어. 배추예요, 배추. 어떻게 배추가 있어? 배추. 삼투라길래 맞아. 김장김치. 역시 배추입니다. 배추를 먼저 절여야 김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배추를 먼저 어디다 담그냐면은 소금물에다 담급니다. 소금을 이걸 표현할게. 소금과 물을 섞고 소금물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럼 배추가 어떻게 되죠? 이게 뭐죠? 이게 뭐라 하죠? 쭈글쭈글해진다 그러나? 아니면 숨이 죽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이 안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팽팽했던 녀석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물이 빠져나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이 빠져나와. 그럼 봐봐. 바깥에가 소금물이었으니까 농도로 따지면 바깥에가 고농도고요. 상대적으로 안쪽이 저농도거든? 이때 저농도에서 고농도를 물이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확산하고 달라.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퍼져나가는 게 확산인데 여기는 확산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두 녀석은 원리가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세포라고 쳐볼게. 세포. 여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를 그린 거야. 세포라고 친다면은 바깥에 소금물이 있어. 소금물이 밖에 있다는 건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죠.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소금하고 물. 이 소금이란 녀석이 문제인데, 자, 그럼 바깥에가 고농도고요. 안쪽이 저농도니까 확산에 의한다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금이란 녀석은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소금 결정이잖아. 소금 결정은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 즉 용질, 이 녀석은 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아까 쌤이 여기서 방구를 꼈을 때 퍼져나간 이유가 뭐였어? 모두 공평해지려고. 다 죽으려고, 그죠? 모두 공평하게 이 방구 분자가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라면 마찬가지야. 저농도, 고농도 나눠져 있으니까 농도를 맞추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소금이 이동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이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이 빠져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농도를 어쨌든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원리가 똑같다는 게 결국 다 같은 농도가 되기 위해서 확산 같은 경우는 용질 입자 자체가 분자 자체가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라면 3투는 뭐다? 분자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반대로 물이 빠져나오면서 농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그 현상을 3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물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게 3투 현상입니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3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농도를 다 맞춰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물이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을 3투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3투도 결국은 농도를 맞춰주기 위한 작업이니까 얘도 일종의 확산의 종류에 속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농도를 맞춰주기 위한 노력은 똑같잖아. 그래서 3투도 역시 뭐가 필요 없다?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나와 있어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3투도 역시 일종의 확산으로서 써있죠? 확산의 일종으로서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책에 적혀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여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확산과 3투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쌤 그러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전부 에너지가 필요 없나요? 아니야.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우리는 이번에는 배우지 않는데 아까 쌤이 왜 미토콘드리아 끌어들이고 엽록체 끌어들일 때 세포막을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툭 잘랐잖아. 그런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엄청 커다란 물질을 자기 몸속에 집어넣을 때는 그때는 에너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걸 내포, 외포 작용이라고 말해주는데 그런 경우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세 문제에서 세포막을 통한 모든 물질의 이동은 에너지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이란 말이 나오고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돼. 그래서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문제 풀기가 쉬워지겠죠. 실험합니다. 여기 A 파트가 농도가 낮은 용액, B 파트가 농도가 높은 용액이라고 한다면 소금물을 생각하면 돼. 농도가 높아.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소금이 이동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동 못합니다. 여기 세포막을 갖다 놨죠. 반투과성 막이라 그래. 다른 말로 세포막을 다른 말로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반투과성이라는 건 투과가 원하는 것만 절반만 돼. 또 절반 아니겠지만 투과를 시키는 게 있고 못 시키는 게 있잖아. 그래서 반투과성이라고 합니다. 그 막을 설치해 놓으면 용질이 이동할 수는 없어. 그러므로 뭐가 이동할 수밖에 없다? 물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물이 어디서 어디로? A에서 B로 물이 이동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농도가 어느 정도 맞춰질 때까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때는 일단 얘가 일으키는 압력과 얘가 일로 가려는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얘가 일으키고 있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불러줘요. 나중에 삼투압까지 배우게 될 텐데 삼투압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투압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오른쪽 B파트가 농도가 더 높았었구나라는 걸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어떤 실험을 했더니 이 높이가 더 높아졌어. 뭔 소리지? 농도차가 더 심했었구나. 그죠? 농도차가 심해서 더 많은 물이 이동했구나라는 것을 이 높이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얘 높이하고 얘 높이의 차이를 분석해서 이 높이차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다? 농도차가 심했구나. 높이차가 좀밖에 안 돼. 농도차가 별로 심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힘들지? 학교 다니기 힘들죠? 진짜. 그럼 얘는, 그럼 용질은 왜 못 이동하냐? 입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아까 단백질처럼, 적혈구처럼 용질 입자는 너무 커서 직접 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이 이동한다. 용매가 이동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이 반투과성 막의 모습이고요. 용질은 갈 수가 없어. 너무 커서. 그래서 여기서 물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야.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또 시험 문제가 보이는데 그러면 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는 물이 갈 수 없나요? 가기도 해. 가는 거 보여? 이거 체크. 이거 가잖아. 가기도 한다니까? 가기도 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른쪽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전혀 가지 않는다. 물이 전혀 가지 않는다. 전혀 갈 수 없다. 이래도 틀린 말이에요. 그죠? 이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잠깐. 노래 부를까요? 노래? 잠이 좀 깰까? 어때? 콜? 콜? 쌤이 저번에 자장가를 불러준 적이 자장가. 음은 5옥타브 솔. 봤어? 들었어? 이 정도 시작이야. 지금 모든 노래의 시작. 뽕이! 뽕이에요. 그렇고요. 깹시다.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삼투가 뭔지 배웠고요. 이 삼투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험인지 모르겠는데 실험을 할 건데 첫 번째 적혈구를 준비해요. 적혈구. 여러분 적혈구 뜯어봐. 떼봐. 내놔.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고마워요. 적혈구를 받았어 내가. 있어. 적혈구 있죠? 적혈구를 자 용어적으로 첫 번째 등장액이란 용어와 저장액이란 용어와
고장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장난 거 아니고요. 자, 등장액은 뭐냐면 봐봐. 이 적혈구 안에 뭐 포도당이 됐던 어떤 물질이 됐던 어떤 농도를 가지고 있어. 적혈구. 이 적혈구의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의 농도를 10%라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준비한 용액도 바깥의 용액도 10%짜리 용액을 준비하는 거야. 안에도 10%, 밖에도 10%. 농도가 같은 거야. 같은 용액. 그 내가 집어넣는 그 세포의 농도와 똑같은 농도를 가진 용액을 준비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저농도, 고농도가 나눠지지 않지. 그럼 누가 물이 이동하기는 할까? 물이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야 되는데 누가 저농도인지 누가 고농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이게 등장액의 특징이고요. 등장액은 그래서 물이 전혀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진짜로 물이 이동하지 않냐? 아니야. 봐봐. 나오는 양, 들어가는 양이 존재하죠. 즉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전혀 물이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가 정답입니다. 등장액에다가 적혈구를 집어넣으면 전혀 물이 이동하지 않는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전혀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저장액에 넣어보자. 저자가 뭐야? 낮을 저자죠. 낮다. 뭐가 낮다? 농도가 낮은 거야. 즉 안에는 10%인데 밖에는 뭐 2% 더 낮은 용액을 준비하는 거지. 어떻게 될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물이 막 들어갑니다. 그럼 안에가 물이 막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세포가 빵빵해져. 이게 세포가 엄청 빵빵해진 모습이에요. 빵빵해지다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게 터진 모습, 뻥 터진 거야. 세포가 뻥 터지는 거야. 세포가 뻥 터지는 현상을 체크,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용혈. 세포가 용혈 현상을 일으켰어. 뭔 소리야? 세포가 터졌어. 이 뜻이야. 정확하게는 용혈이란 말 뜻은 무조건 세포가 터지면 다 용혈이라고 하진 않고요. 어떤 색소를 가진 우리 적혈구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거든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물질, 색소가 있는 어떤 색소를 가진 세포가 터졌을 때만 용혈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세포가 터지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 즉 용혈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어. 어디 넣으면? 저장액에다가 넣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빵빵하게 커지다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포의 부피가 점점 커지다가 터질 수까지 있는 게 저장액에 넣었을 때예요. 반대로 고장액에다 넣어보자. 고자가 이제 고장난 게 아닌 거 알겠죠? 높을 고자, 더 높은 농도를 가진 용액에 넣는 거야. 안에는 10%인데 바깥은 20%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오겠네요.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될까? 세포가 쭈글쭈글 조그매지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작아진다 또는 쭈그러든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때도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물이 빠져나온다. 맞죠? 그럼 들어가는 물의 양은 없나요? 있어. 들어가기도 해요. 보여? 살짝 화살표 보이죠?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마찬가지로 저장액에 넣었을 때 물이 들어가기만 하나요? 아니야, 나오기도 해. 하지만 나오는 양보다 들어가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빵빵해지는 겁니다. 세포막이 완벽하게 물을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실험한 건 바로 동물세포예요. 동물세포. 이 적혈구는 동물세포에만 있죠. 동물세포를 실험한 거야. 즉 뭐가 없는 거? 세포벽이 없는 녀석을 실험한 거라면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식물세포로 실험을 하면 조금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현상이 달라져. 먼저 첫 번째, 등장액에 넣으면 같은 용액의 농도를 가지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은 거 보이죠? 그러므로 이 세포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유지가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장액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저장액에 넣으면
물이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겠죠. 막 물이 들어가. 그럼 점점 세포가 커질 거 아니야. 커지는데 잘 봐. 아까랑 다르게 커지는데 누가 막아? 커지는데 얘가 막고 있는 거야. 누가? 세포 벽이 막아요. 그러니까 어떤 압력이 발생하긴 하지만 터질 순 없어. 그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표현한다? 압력이 발생한다는 표현으로 팽윤 현상이 발생한다. 이걸 다른 말 팽압이라는 팽팽해진 압력이야. 팽팽해진 압력 때문에 압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팽압이 발생했다. 다른 말로 팽윤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그냥 용어적으로 표현합니다. 팽윤 현상이 발생해. 팽팽해져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오는 물의 양보다 들어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체크할 게 뭐냐면 봐봐 여기 1번 뭐야? 액포의 크기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액포의 기능이 물을 저장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세포의 입장에서 물이 막 들어와. 저장해 넣었더니 물이 막 들어와. 어떻게 할까? 세포 내 농도가 너무 낮아질 거 아니야? 생명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 물을 끌어다가 어디다 일단 저장한다? 액포에다 막 넣기 시작하는 거야. 액포에다 막 넣다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팽인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처음에 물이 들어왔을 때는 필요 없는 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다 액포 속에 저장을 먼저 하기 때문에 액포의 크기가 먼저 쫙 커지게 돼요. 자, 액포의 크기만 보더라도 내가 무슨 용액에 집어넣는지 알 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액포 되게 조그만 거 보여? 보입니다. 여기 진짜 조그맣죠? 액포의 크기를 가지고도 내가 저장액에 넣었는지 고장액에 넣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장액에 넣어보자. 바깥의 농도가 더 크니까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겠네요. 그죠?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쭈글쭈글해질 거 아니야. 쭈글쭈글해지는데 세포 벽은 움직여 안 움직여? 세포 벽은 안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 봐봐. 이게 세포 벽이야. 이게 벽이야. 벽이 있고 안쪽에 세포막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는 거잖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건데 안에가 쭈글쭈글해져. 쭈글해질 때 세포막은 쭈글쭈글해지지만 세포벽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뜯어져 나와서 이렇게 세포막만 안으로 쭈그러드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야. 다른 표현법으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다 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거야. 원형질 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자, 식물은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죽어있는 부분이 있거든. 이때 살아있는 부분들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살아있는 부분들을 원형질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부분들을 원형질, 즉 생명활동을 하는, 수행하는 부분들을 말하고요. 살아있지 않은 부분들을 후형질이라고 표현합니다. 후형질. 세포벽은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아. 죽어있는 부분이야, 세포벽은. 그래서 후형질과 원형질로 분리하는데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된다는 건 다른 말로 후형질과 원형질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한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원리는 간단하죠? 오케이. 자, 그럼 삼투현상의 예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삼투현상의 예. 우리 콩팥이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줌이 많이 나가고요. 그죠? 많이 나가고,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을 때는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콩팥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다시 재흡수가 많이 돼야 돼. 오줌으로 많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다시 재흡수해야 되는데, 이때 이용하는 방식이 삼투라는 겁니다. 안쪽에 농도를 높게 만들어서 밖에서 안으로 저절로 물이 재흡수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고 자동으로 쫙 흡수가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콩팥에서 삼투를 이용한다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비료입니다. 어떤 식물을 심어놓고 이 식물이 잘 자라라고 막 비료를 엄청 주면은 식물이 말라서 죽어요.
이게 식물이라고 봅시다. 뿌리를 막 내리고 있어,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너 잘 자라야 돼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비료를 줘봐. 어떻게 될까? 바깥에가 고농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식물 안쪽은 저농도가 되겠죠. 식물이 물을 다 뺏겨. 다 뺏깁니다. 식물이 말라 죽어요.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물이 일로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다 저농도, 고농도 쪽으로 물이 다 이동해버리고 식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면 말라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물 되게 많이 줬는데요? 그래도 말라 죽어.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삼투현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라 죽는다는 표현. 그래서 말라 죽는 겁니다. 반대로 굉장히 시들어있는 어떤 잎이 있어요. 별로 안 시들어있네. 이렇게 쭈글쭈글한 잎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면, 분무기로 물 같은 거 칙칙칙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물은 저농도잖아. 이 안쪽으로 물이 스며 들어가서 다시 팽팽해집니다. 우리 왜 고기 먹다가 남은 상추 다음날 보면 쭈글쭈글해져 있잖아.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 물속에 담궜다가 잠깐 있다 먹으면 다시 살아나서 또 팽팽한 모습의 상추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들어있는 어떤 식물들, 화분에 심겨져 있는 식물한테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칙칙칙 주면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같은 것들이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실험은 아까 봤던 이거, 요 식물세포를 갖다 실험하는 거를 실제로 해본 것 뿐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179쪽 문제풀이 해봅시다. 자.